안녕하세요. 대한턱건들교합학회 교육이사 최영윤입니다. 저는 오늘 TMD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TMD의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하악 운동의 제한, 그리고 관절 잡음, 통증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통증의 조절, 그리고 관절 운동의 개선이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할 때의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 조절에 1차적으로 사용되고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통증이 줄어들므로써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MD 환자에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로는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소염제들, 그리고 코티코스테로이드 정도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골격근 이완제를 함께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중에는 중추에서 작용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트라마돌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도 있지만 TMD의 보존적 치료에서는 거의 처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는 따로 있지만 용법과 용량을 좀 조절해서 만성 통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약물로 안티디프레선트, 그리고 안티컨벌전트, 그리고 안티앵자이티 에이전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레놀, 타세놀 등등의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신 그 약인데요. 이 약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고요. 이름에 ER이 붙은 것은 약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그런 제작되어 있는 약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과 해열 효과는 있지만 소염, 즉 염증을 가라앉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처방할 때는 보통 하루에 3번 또는 4번 정도 하는데 이때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주의할 점이 간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어떤 간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환자한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 우리 TMD도 대부분 근골격계 통증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뒤에 설명드릴 NSAID 종류, 소염 진통제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임산부들에서는 여러 약물들 중에서 그래도 아세트아미노펜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약이기 때문에 임신 중인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한 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이 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SAID입니다. 근골격계 통증 조절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치과 치료와 관련된 통증 조절에도 일반적으로 자주 처방하는 약이죠. 그래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는 뜻으로 진통, 해열, 그리고 소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NSAID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복용 간격, 투여 방식, 그리고 위장관 부작용에 강하냐 약하냐 등의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MD 환자에서는 이걸 장기간 처방한다기보다는 중등도의 염증성 통증이 있을 때 1, 2주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고요. 이때 환자분들한테 이것이 통증만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드셨다 멈췄다 하지 말고 처방대로 드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가 있고요. 출혈 시간 연장이라든지 고혈압, 부종 악화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우리가 1, 2주 정도 사용할 때는 주로 위장장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시에 이런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복용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렉티브 COX-2 이니비터들이 개발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처음에 개발된 몇 가지는 심혈관 부작용 때문에 자진 철수되었고 현재는 셀렉콕시브가 처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NSAID들을 종류별로 이제 한 개씩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도 역시 이제 등등 다양한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반 의약품이고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약이긴 합니다. 처방을 할 때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투여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 간격이 좀 짧은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200mg에서 400mg 정도 하루에 3번 위장보호제와 함께 처방합니다. 많이 처방하면은 3,200 이렇게까지 많이 처방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최대 용량 넘기면 안 되고요.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어떤 심한 혈액 이상이 있는 환자, 심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론 나프록센입니다. 상품명으로는 낙센, 아낙스, 탁센, 연질 캡슐 등등의 이름으로 나오고 250mg이나 500mg 요 사이 용량으로 나오는데 보통 250mg 정도 용량은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오고 고용량이 500mg짜리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 2번 투여하고 250mg짜리 위보호제와 함께 처방을 하게 되고 하루 2번이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먹는 횟수가 적으니까 덜 번거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심한 혈액 이상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심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클로페낙은 처방으로만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100mg 용량으로 에어탈, 아펜탈 등등의 상품명으로 이제 나오고요. 부작용은 마찬가지로 다른 NSAID와 유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유사한 전문 의약품으로 디클로페낙이라든지 인도메타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금기증 같은 것들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경구 투여 말고 토피칼이나 주사제로 주로 사용되는 NSAID들도 종류가 있긴 한데요. 이제 케토톱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케토프로펜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이것도 일종의 NSAID입니다. 그리고 이제 IM으로 많이 주는 케토롤락 주사 같은 것들도 NSAID 계통의 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콕스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NSAID인 셀레콕십가 있습니다. NSAID가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많이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콕스1을 차단을 하게 되면 혈관 수축이라든지 혈속판 응집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이제 중지가 되게 되고 콕스2가 차단이 되면 혈관 확장 그리고 이제 통증, 염증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서로 이제 이쪽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콕스2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셀레브렉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100mg짜리, 200mg짜리인데요. 200mg 하루 2번 경구 투여하는 쪽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NSAID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 NSAID하고 함께 이제 같이 처방 이제 좀 흔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골격근 이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 이완제는 근육의 스파즘이라든지 긴장에 의해서 통증이 조금 더 강화될 때 이걸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NSAID하고 위보호제하고 그리고 골격근 이완제 중에 티자니딘이라든지 에페리손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부담 없이 처방해 보실 수 있는 약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효과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컨벌전트로 분류되는 약이긴 한데 바클로펜 같은 것을 이제 골격근 이완 용도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벤자프린은 앞에 나온 다른 근이완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조금 더 강하고 사만기 항우울제와 비슷한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서 이거를 고용량 또는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 중추신경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고 2, 3주 이상의 장기 투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된 부작용은 어떤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뇌저류 같은 것, 그리고 환자가 졸음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AID보다 조금 강력한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광내 주사제로서 에큐트하게 통증이 왔을 때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구 투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앞에 나온 NSAID보다는 부작용 가능성이 조금 높고 전신적인 부작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거나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급성으로 발생한 관절각 내에 어떤 비감염성 염증으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서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상품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아니고 도스펙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이 옛날부터 미국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설명서를 옆에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점점 이제 개수를 줄여가면서 먹는 방식으로 투여를 하는 그런 이제 복용 방법대로 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도스펙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뭐 이렇게 아침 먹기 전에 2알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2알 또는 1알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먹는 방식인데요. 이제 먹는 방식이 조금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챙겨 먹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방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처방에 해당되는 환자분이시라면은 그냥 하루 3번 한 알 정도를 위장약과 함께 투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처방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3일 정도 TID 처방하시고 환자 상태 체크하면서 조금 통증이 급성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로 처방을 바꾸어 가지고 경과를 조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이라든지 어떤 교합이 어려울 정도로 관절각 내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 유용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마돌이라고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주사제로 주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좀 강한 진통제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아닌데 작용 기전이 중추 쪽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역질이라든지 또는 뭐 호흡억제 그리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한다면은 의존성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TMD 환자에서는 강력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 염증의 원인을 생각해서 차라리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한 3일 정도 사용해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날제직 통증, 진통제의 끝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심각한 트라우마, 수술 이런 거 이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존적 치료인 TMD에서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밖에 좀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약물 치료를 좀 고려한다면 생각하는 첫 번째가 여기 보여드리는 안티디프레선트 우울증 약 계통 중에 TCA, 사만항 우울증 계통입니다. 사만항 우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울증 약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SSRI라든지 MAOI 같은 다른 종류가 우울증 치료제로는 주로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만항 우울제 같은 경우 이제 용량을 우울증 치료 항우울제 용도로는 쓰는 그 정도 농도는 아니고 조금 더 소량을 사용을 하면 만성 통증 치료에서 오히려 SSRI 같은 이런 약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미트립틸린 이쪽에 보이는 에트라빌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 노트립틸린, 센시발이라는 제품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를 이제 처방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제일 최소 용량부터 그리고 이제 자기 전 한 알 처방해서 환자 상태를 계속 보면서 증량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안티컨벌전트로 분류되는 약물들도 있는데
이제 뭐 신경통이라든지 다른 기타 구강 안면 통증 같은 데서 주로 활용되는 약물이고요. 통상적인 TMD 환자에서는 이런 쪽은 처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바마제핀 같은 것들, 뭐 신경통에 사용되는 약들이 이런 쪽에 주로 해당이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강 안면 통증 치료 부분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MD 환자에서 또 조금 활용해 볼 만한 약 중에 다해제팜, 안티 앵자이티 에이전트라고 또 구별이 되기도 하는데요. 항불안제로 분류되는 다해제팜이 임상적으로는 골격근 이완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TMD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금단 현상 그리고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병력이 있다면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하더라도 장기간 투여하지 않고 용량이라든지 투여 기간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이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이아제팜을 2mg 정도 TID 하루 3번 단기간만 투여하면서 용량을 조금 이제 만약에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조금 더 높였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서 이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통증의 조절 위해서 사용된 그런 약물들을 하나씩 쭉 이제 훑어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약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또는 파라세타몰이라고 하는 이 약은 상대적으로 효과는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NSAID를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 임산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SAID 쓸 수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근골격계 통증에서는 이제 주로 처방하는 약물은 이제 소염 진통제, NSAID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SAID 계통 종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나쁘냐 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하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뭐 속이 조금 더 쓰리다든지 덜 쓰리다든지 뭐 자주 이제 챙겨 먹기가 조금 많이 귀찮다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적절한 약물을 처방을 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NSAID와 함께 보통 이제 골격근 이완제 종류하고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처방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TMD에서의 첫 번째 약물 처방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감염이 있는 통증이 아니고 급성으로 왔을 때 조금 관절 강내 어떤 충격에 의한 강한 통증 같은 것 때문에 좀 저작 자체가 어렵거나 치아가 교합될 때 급성 통증을 많이 느끼는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처방이고요. 이것도 이제 부작용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많은 양을 처방하지 않고 최소 용량으로 하고 좀 단기간 하고 만약에 용량이 조금 올라갔다면 서서히 줄이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TCA 종류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골격근 이완제로 골격근 이완 효과가 좀 부족하다 할 때는 다해제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물 의존성 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TMD 임상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